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과 5월에 이은 세 번째 방중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연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 조치 등에 대해 인터뷰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 보복을 하면 4배 규모로 추가 보복하겠다고 밝혔고 중국도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비핵화 후속 협상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무역 전쟁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당 쇄신안을 놓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잠시 후 뉴스룸에 출연해서 당 쇄신안과 당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법원 자체 조사로 확보한 문건만으론 수사가 어렵다며 대법원장의 업무용 PC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통째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명이 숨지고 40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한 오사카 강진 이후 규모 4와 3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00여 명이 피난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가운데 밤사이 큰 비가 예고돼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독성을 가졌다고 알려진 붉은 불개미가 경기도 평택항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번엔 일개미 600마리와 함께 유충도 발견돼서 국내에서 번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열대어인 구피가 집단 서식한다고 해 일명 구피천이라고 불리는 한 하천입니다. 누가 키우던 걸 버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애완동물이 유기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의 베이징, 지난달 다롄 방문에 이은 3차 방중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 특파원,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 9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예, 이곳 시간 오늘 오전 10시쯤 베이징 서두공항에 착륙한 김정은 위원장은 20여 분 뒤 공항을 출발해 갸오위타이 국빈관을 향했습니다. 모터사이클 21대의 호위를 받으며 출발한 차량 행렬은 벤츠 전용 차량 2대와 검은 세단과 미니버스가 각각 10여 대씩 목격됐습니다. 지난 3월 1차 방중 때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남은 오후 늦게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식, 회담, 만찬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 북중 정상회담 소식은 즉시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오늘 저녁 CCTV 등을 통해 보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에 대해서는 비핵화 후속 협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일 것이다. 또 제재 완화를 도모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취재가 됐습니까, 혹시? 예, 중국 외교부는 김 위원장 방중에 대해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북중 회담 후 북한 노동신문이 한반도 정세,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비핵화 로드맵,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의 단독 제재 등까지 폭넓은 의견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를 보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김 위원장의 1차 방중에 이어 31일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5월 7일과 8일 2차 방중 다음 날인 9일 폼페이오는 2차 방북했습니다.
이번 3차 방중도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이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격인 폼페이오를 만나기 전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미 간 주요 의제를 놓고 북중 두 나라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거나 베이징이 특별한 메시지를 요청하는 성격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초청을 중국 쪽에서 먼저 했느냐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가겠다고 했느냐. 이게 어느 쪽인지 보면 이번 방문의 목적이 좀 더 선명해 보일 수도 있을 텐데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질문도 오늘 외교부 브리핑에서 제기됐지만 관련 소식은 즉시 발표하겠으며 그러면 명확해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대규모 관세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은 기존 핵 반출과 대북 제재 해제 등 싱가포르 회담의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공통의 상대를 갖고 있는 구도입니다. 북중 양국이 제재 완화와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미국과 거래 방법을 놓고 머리를 맞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은 전용기가 베이징에 도착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갔다 온 다음에야 공개되곤 했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한 자신감을 얻어서 대외 개방적 이미지를 내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기가 중국 베이징에 착륙한 직후 중국 주요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일정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本台刚刚收到的消息，6月19号至20号，朝鲜劳动党委员长、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对中国进行访问。 김 위원장의 동선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다 한참 뒤에나 공개했던 과거와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정상회담의 경우 평양으로 돌아온 뒤 관영 매체가 소식을 전해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AP통신은 과거 관행과 달리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미 회담으로 김 위원장의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편안히 해외를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향후에 있을 대외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리고 정상 외교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짐은 싱가포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든스바이더베이 식물원과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전망대 등을 다니며 관광객 그리고 시민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지난달에 중국 2차 방문과 지난주에 싱가포르 방문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또 비행기 편으로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행원들을 위해서 국내 시찰에 주로 쓰이는 고려항공 특별기까지 모두 석 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베이징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1차 방중 당시 베이징까지 열차를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달 2차 방중에 이어 이번 3차 방중에도 하늘길을 이용하면서 김 위원장의 항공기 외교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길엔 안토노프 148 기종의 고려항공 특별기와 화물기인 일류신 76도 시간차를 두고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노프 148은 국내 시찰에 주로 쓰이는데 김 위원장이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던 항공기입니다. 일류신 76은 지난주 싱가포르 북미 회담 때 김 위원장의 전용차와 식료품 등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번 방중에도 대규모 수행단과 장비들이 동원될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잇따라 항공기를 여러 대 동원하는 대규모 외교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선 싱가포르 방문을 무리 없이 마친 김 위원장이 외교에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북핵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다시 북한에 갈 뜻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후속 협상이 본격화된다는 것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정전 협정을 바꾸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을 예고했습니다. I'll likely travel back before too terribly long. There's a great deal of work to do.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국이 한 약속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한 발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강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o fully denuclearize his country. That's everything, right? It's not just the weapon systems, it's everything. 폼페이오는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 그 대가로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도 했습니다.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까지 북한에 약속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정전협정의 변경이 비핵화의 대가라 못 박음으로써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협상을 서로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제3차 방북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싱가포르 회담의 동력이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빨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오늘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던 UFC, 즉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지 딱 일주일 만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정도를 봐가면서 나머지 한미 간의 대형 훈련들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대표적 연합훈련 하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3대 한미 연합훈련 중 하나인 UFG는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을지 연습과 한미 군 당국이 주관하는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북한과 전면전을 전제로 미군 병력 배치 등을 가상현실에서 연습하고 국민 대피까지 동시에 훈련하기 때문에 북한은 북침 소동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이 같은 UFG 유예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연계돼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협상 결렬 시 즉각 훈련 재개란 주장과 같은 원칙입니다. 국방부도 나머지 대형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도 북한의 후속 이행 조치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이번 훈련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군의 독자적 훈련인 을지 연습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우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을지 연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의 단독 훈련이 이것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UFG 기간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을지 연습과 관련해서 중단과 지속, 훈련 성격 변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한미 양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조건부 유예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훈련이 계속 중단될 수도 재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훈련 유예 조치에 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계속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고 프로세스가 깨지면 다시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훈련의 재개 유무는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비핵화 이행에 나서는지에 달려 있다는 게 바로 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도 이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건데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한 강연회에서 이제 북한이 보답할 차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선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언급됐던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등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와대 안팎에선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 가능성도 전망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국영TV, CCTV의 메인 뉴스가 우리하고 같은 저녁 8시입니다. 물론 현지 시간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8시에 메인 뉴스가 나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지켜봤는데 예상대로
메인 뉴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을 다시 연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모습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신 특파원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까? 예, 조금 전 CCTV 메인 뉴스인 신원리엔보에서 김 위원장 3차 방중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북중 정상이 반갑게 만나 악수하는 장면과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공식 환영식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환영식에 북한 측에서는 최용해, 이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왕우닝 상무위원과 양재츠, 딩쇠샹 정치부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예, 뭐 이제는 우리 눈에 익숙한 벤츠 차량을 볼 수가 있었고 부부가 함께 지금 방중을 하는 것으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회담 내용이 전해졌습니까 혹시? 예, 구체적 내용은 지금 다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그 회담 내용은 중국 CCTV 보도 뒤 중국 신화사 등 관영 매체가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양국 그 북중 관계의 발전은 평화, 안정,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보도 내용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2부에 잠깐 좀 연결해서 다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오늘로 북미 정상회담이 꼭 일주일이 됐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의 비핵화 발표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위한 남북미 그리고 중국 간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참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무척 바쁩니다. 예, 네.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이번에 3번째고 네. 2번째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뭐랄까 조금 그 신경질적 반응 이런 것도 좀 보였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네.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 네. 장관께서는 이번에 중국 방문에 대한 미국 쪽의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아직 뭐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중국 북한 측의 발표가 나온 것을 좀 봐야 되겠고요. 예. 하여튼 그 이번에 3차 그 김 위원장의 방중 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행보의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정상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분명히 큰 기여를 한다 하는 시각에서 예.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의 분석은 뭐 저희들도 포함해서 이번 방중은 이른바 이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비중을 둬서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그 앞으로 있을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포석 이런 걸 놓고 중국 측과 논의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네. 혹시 이런 언론들의 분석에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예, 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제재 해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는 안보리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제재는 유지되고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께서 그 우리한테 싱가포르 결과를 설명을 해주시러 오셨다가 곧바로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또 어제 아침에 통화를 해서 방중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리 제재가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중국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예. 하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문제를 지금 그 각국 차원에서는 뭐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은 예.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금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보리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는 그대로 간되 네. 예를 들면 독자적 제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네.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뭐 독자 제재는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인 만큼 예. 그 나라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은
이 훨씬 더 강력한 게 지금 안보리 제재거든요. 예. 이거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안보리 7장 하에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되는 그런 제재의 틀이기 때문에 예. 이 제재는 계속 충실히 이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예. 또 중국도 그렇게 입장을 알겠습니다. 표명하고 그러면 예를 있습니다. 들어서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의 조치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 예를 들면 비핵화를 위한 1보, 2보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안보리의 제재라든가 하는 네. 것들이 미국 주도하에 순차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런 시나리오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 제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북핵 미사일 그 도발 때문에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재 틀이기 때문에 북핵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예. 국제사회도 거기에 그 응해서 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사실 이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궁금증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교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딱 날짜 집어서 언제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으나 네.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께 그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나왔죠. 예. 구체적인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속한 시일 내에 예. 또 폼페오 장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다시 고위급에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미 나온 얘기여서 네. 거기에 플러스돼서 또 다른 어떤 진일보한 어떤 입장 이런 네. 것들이 혹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방문했겠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논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논의를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폼페이오 장관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 하여튼 미국 측으로서는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 보장에 있어서도 예. 상당히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그 고위급 그 후속 협상에 임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뭐 이렇게 여쭤보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강 장관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내용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예, 뭐 우리 그 실무 레벨에서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뭐 장관 차원에서도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똑부러지게 뭐 이러한 리스트가 있다거나 뭐 이러한 틀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북미 간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안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뭐 여쭌다는 것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런 걱정이 나오는 대목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 군사연합훈련 같은 경우에 네. 우리에게 사전에 어떤 그 명확한 네. 설명이나 아니면 통보 혹은 논의 없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런 네.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 부분이 혹시 논의가 사전에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받아들이시는지요?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의 그 심도 있는 그 면담 결과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요. 예. 우리도 그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천해 나가고 또 그 남북 또 북미에 있어서 적대를 더욱더 해소하는 그 선의의 대화를 예. 지속하고 그럼 우리도 판문점 선언에서 그런 어떤 그 적대 행위 중단, 신뢰 구축 이런 정신의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신에 따라서 군사적인 압박을 유연하게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도 이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예. 미국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 당국 간 아주 긴밀한 그 협의와 조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좀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진행되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냥 보기에 따라선 네. 미국 내 그런 여론도 있고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 혹시 그렇게 수용할 만한 구체적인 반대급부 같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만일 거기에 동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있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합의를 하셨고 또 그 기자회견에서 여러 내용을 밝히셨습니다만 뭐 이 늘 외교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단기 또 중기 장기로 예. 봤을 때 누가 승자고 패자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어내냐는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거나 그 북미 합의라는 것이 그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CVID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예. 들어가기 전에요. 그게 CVID가 명시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좀 부족한 합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만 예. 사실 그 북미 간의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거는 이 비핵화 문제의 그 정치적인 문맥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핵 문제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려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은 예. 그 정치적인 문맥 자체가 북미 간에 바뀌고 있고 또 남북 간에도 4.17 판문점 선언을 예, 예. 통해서 또 후속 조절 그 정치적인 맥락이 바뀌고 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너무 평가가 제대로 예.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문정인 특보가 나와서 이제 비슷한 맥락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CVID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용어일 뿐이지 네. 완전한 비핵화에 포함되는 것이 네네.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이제 회담 직전에 CVID에 대한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하신 말씀, 어제 하신 말씀 중에 정전 협정에 대해서 당초대로 연내야 할 수도 있지만 네.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예. 혹시 정전 협정의 어떤 그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류가 바뀌었다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연내 한다 하는 그 목표에는 흔들림이 없고요. 예. 뭐 요새는 하도 모든 게 빨리 돌아가는 그러게요. 상황인데 지금 연내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여러 계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연내를 목표로 그 시기라든가 방법을 유연하게 마련할 유연성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뭐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 간 또 한미 간 긴밀히 공조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예. 과제입니다. 근데 연내보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이후로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네. 뭐 상상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는 예. 판문점 선언에 담긴 대로 그 3자 또는 4자 간 연내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세속적인 관심을 한 가지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존 볼턴 보좌관은 요즘 역할이 별로 없습니까? 예, 뭐 상대국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그 역할을 공개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적인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강경화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핵화 후속 협상을 앞두고 남북 미중 4개국 간 핵심 의제가 촘촘하게 연결돼서 움직이는 구도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 보복을 하면 4배 규모로 추가 보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도 강력한 반격을 공표했습니다. 비핵화 의제에서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미국과 역할론을 강화하려는 중국, 두 나라의 힘겨루기가 무역 전쟁을 더욱 불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반나절도 안 돼 똑같은 규모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4배 규모의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당장 중국 상무부는 담화를 내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압력과 위협은 양국의 협상 합의를 위배하는 처사라며 중국도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똑같이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후속 협상 국면에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북중 간 교류 강화를 통해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강대강 대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만든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많은 이슈에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혀 막판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거래일 연속 하락한 2340.1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9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한국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9.1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꼭 하루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밤새 여진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큰 비까지 예보돼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규모 6.1의 어제 오사카 대지진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26차례의 여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밤중엔 규모 4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사망했고 3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피해는 470여 채에 이릅니다. 가스나 수도 복구에는 열흘 가까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これからまた管工事に入っていきます。なんとか朝には終わらせたいな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まだ工事がちょっと大規模になりますので、まだ目処は立ってないところです。 도로 복구 작업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3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신칸선 등이 다니는 신오사카역인데요. 지진과 관련한 안내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날 발생한 지진 때문에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사카 북부 지역에선 모노레일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일부 백화점과 상점들은 임시 휴업을 이어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시간당 최대 50mm의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산사태나 건물 붕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밤새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작년 부산항에서 처음으로 수십 마리가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평택에서 발견됐습니다. 개체수가 훨씬 많습니다. 성충 일개미와 함께 유충도 수백 마리나 발견돼서 국내에서 번식했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더 번지지 않도록 방역을 하고는 있지만 이 개미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왕개미는 어디 있는지 여전히 확인이 안 됩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검역본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붉은 불개미를 발견한 데 따라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항을 시작으로 지난 2월에는 인천항, 지난달 부산 북항에서 발견됐고 이번에는 평택항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 틈새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오늘 이 지점을 중심으로 방역이 이루어졌는데 사방 5m 안에서만 600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입된 붉은 불개미가 어느 컨테이너를 타고 왔는지는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충이 발견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이곳에서 상당 기간 집단 서식하며 번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 여왕개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오늘 방역 범위를 발견 지점 사방 100m로 넓혀 소독약을 살포하고 개미덫도 설치했습니다. 또 붉은 불개미들이 평택항 밖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붉은 불개미는 3에서 6mm에 불과하지만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살인개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선 1930년대 이후 지금까지 100여 명이 붉은 불개미에 쏘여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북미 지역이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권에선 사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붉은 불개미의 독성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1kg 무게의 쥐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 붉은 불개미의 독으로는 8m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이 가장 강한 곤충인 장수말벌의 독은 1.6mg만 투여하면 같은 무게의 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불개미의 독성이 장수말벌의 5분의 1 수준인 거죠. 아주 강한 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8mg의 독이 나오려면 붉은 불개미가 300번 정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붉은 불개미의 번식력입니다. 번식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붉은 불개미의 여왕개미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매일 1,500여 개의 알을 꾸준히 낳을 수가 있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주로 번식하기 때문에 지금 방제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무섭게 번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해서 차단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참패로 당 쇄신이 시급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또다시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묵은 친박계 또 비박계 이런 갈등 구조가 또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곧바로 김성태 권한대행을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과 가까운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 20여 명이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 대행의 새 신안을 놓고 김진태, 박대출 의원 등 친박근혜계가 월권이라며 반발하자 모인 겁니다. 조찬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새 신안 발표에 절차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김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에 갔다가 돌아온 의원들은 모두 비박근혜계로 분류됩니다. 참석자인 복당파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쇄신 주체는 김성태 대행이란 글도 올렸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한 비박계 의원이 친박계와 비박계의 충돌에 대비하자는 메모를 한 것이 포착돼 계파 사이에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그러자 초선 의원들은 긴급 모임을 따로 열고 당 혁신 논의가 계파 싸움으로 변질될 움직임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친박 대 비박 충돌은 2007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때 형성된 뒤 10년 넘게 보수 진영의 주된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행은 자신이 참석했던 복당 의원 모임을 포함해 어떠한 계파 모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김성태 권한대행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선거 당일에 저하고 잠깐 영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하신 말씀도 지금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우선 쇄신안 공개 절차를 두고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거 뭐 혼자 하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혹시 뭐 의총을 열어서 얘기했다면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죠. 예. 지난 6.13 선거에 그런 국민적 심판을 받고 우리 당이 일신하고 뭐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은 예. 다 동원해야 됩니다. 즉 비상대응 체제고 앞으로 이제 핵심 비대위를 통해서 우리 당의 진로와 또 당의 이제 모든 체제 이런 수습 방안이 그리고 핵심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게 포함될 건데 저도 지금 그런 내용으로서 지금 비상체제입니다.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앙당 이런 해체 선언이나 이런 결정을 예.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사전 논의 구조를 통해서 정상적일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말씀 알겠는데 비상체제라 해서 어떤 그래도 민주정당이라면 네. 적어도 예를 들어서 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뭐 손을 댄다라든가 그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혼자서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거 다 극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가치와 이념은 근본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뭐 이 집권 그러니까 흔히 보수적 통세력으로서 뭐 50년 이상 집권한 그런 경험과 또 저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당 지금 체제가 이게 제왕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대하고 비만합니다. 모든 또 중앙당의 실질적인 기능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예.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중앙당 해체라고 한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당을 슬림화시켜서 기능을 효율화하고 비대해진 정확하게는 해체가 아니라 대폭 축소. 그렇죠. 슬림화하고 예. 엄격하게 중앙당 구조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른 나라 예를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당 대표는 없지 않습니까? 되게 원내대표가 그렇게 우리로 이제 치면 예. 저희들이 이제 중앙당을 사실상 이제 해체해서 좀 최소화시키고 예. 사실상 중앙당의 기능을 원내 정당화해서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당 대표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 안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내 그 당 대표의 실질적인 예. 권한과 역할은 있죠. 그걸 원내대표가 한다? 아닙니다. 그 기능을 예. 다만 이제 당에 지금 현재 집중돼 있는 가령 정책이고 홍보고 뭐 기조국이고 이런 기능들을 국회 안으로 들어서 원내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예. 원내 정당화한다는 건 앞으로 정책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미국식 모델입니다. 원내 정당화하면 당연히 원내대표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고 지금도 뭐 권한이 큽니다만.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분명히 국회에 제한된 거고 예. 당 대표는 당 운영에 관한 모든 재반 사항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예. 그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혹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예. 자기 위주로 이렇게 당의 권력 재편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뭐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충분하게 그런 뭐 오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원내대표로서 저희 임무에 충실해야지. 예. 지금은 이제 당 대표가 사퇴가 된 마당이니까 예. 이 당을 수습하고 또 우리 당이 국민들 또 이런 심판에 따른 우리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예. 어찌 보면 유일 보수 적통 정당으로서의 그런 중앙당에 편중된 그런 기득권적인 알겠습니다. 요소를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건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 이념을 그렇게 막 버리느냐, 혼자 월권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기존 이념을 기존 우리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물론 그건 아니겠죠. 가치와 이념을 손댄 건 아니죠. 예. 다만 자유한국당이 가령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나 예. 미북 정상회담,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구적이고 냉전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 그런 우리들의 스탠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게 메시지 전달 과정에 좀 더 예. 왜곡되고 알겠습니다. 좀 거칠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이런 곧바로- 부분을 예. 이제 좀 앞으로 수구 냉전적 어떤 그런 보수가 아니라 예. 앞으로 이런 평화를 지향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이 안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사회개혁 중심 정당으로 소외 취약계층을 예. 더 크게 아우르는 그러니까 가진 자 기득권 뭐 이런 검수지 정당의 이미지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예. 곧바로 이렇게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거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예.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통과시키십니까? 판문점 지지 결의안은 지난번 여야 간의 합의에서 예. 남북 정상회담 그 판문점 회담 결의안 예. 이걸 하기로 했어요. 다만 우리 당도 그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확한 것은 당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든지 예. 뭐 이 CVID에 대한 우리들의 그 결기를 예. 우리는 그 결의안에 이런 내용도 좀 담아달라. 예. 뭐 그렇지만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만 계속 뭐 이런 주장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결의안 내용의 합의문을 최종 이루지 못한 거지. 예.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그런 뭐 판문점 결의안을 국회가 뒷받침할 사항이 그걸 거부한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예. 지난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전이었죠. 예. 김영철 통무전부장이 내려왔을 때 왜 다 가서 이렇게 반대하고 연좌 농성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그때는 이제 통일대교 남단에서 예. 제가 그걸 주도했었죠. 예. 김영철 방남을 저지하겠다. 예. 그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도 없이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어떤 그런 북측의 대표로 참석하는 예. 거 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특히 딴 사람도 아닌 북측 대표로 김영철 뭐 그런 사람이 오시는 거는 예. 저희들이 그걸 한정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 저희들이 이제 오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와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과거에 비핵화한다고 그러고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 속였으니까 너도 하는 말 못 믿겠다 이게 예. 아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실천하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 그런 비핵화 판문점 회담의 결과물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예. 내용들이 이제 실천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실천이 이제 실행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예. 우리들도 이제 이런 남북 관계 개선과 또 한반도 평화의 이런 모두 예. 이런 유연하게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 앞으로 평화 안보 정당으로서 통일도 지향하는 그런 정당으로 예. 저희들이 변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쭤볼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예. 일단 상징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눈앞에 닥친 것은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이제 영입한다고 했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것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중앙당 해체한다고 하지만 그게 해체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맨날 혁신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떡하지 진짜 혁신했느냐 그리고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영입해서 한다는 거 늘 또 봐왔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어찌 보면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과제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혹시 누가 올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벌써 시중에 뭐 몇몇 인사들의 김종인 전 의원, 김병준 교수, 김황식, 황교안 전 총리 등이 거론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교안 전 총리도 예. 거론되고 있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뭐 그런 분들을 또 선호하는 구성원들도 예.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예. 원내대표인 권한대행이 또 뭐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적임자로 판단하면은 예. 모셔와가지고 뭐 우리가 좀 비대위 신용은 내지만은 결국은 조기 전대로 가서 대표 끝나고 예. 뽑고 끝냈는데 이번만은 제가 어떤 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아마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이번 다음 총선까지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자성과 반성 속에 뼈를 깎는 핵심이 이뤄내지 못하면은 다음에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저희 당을 해체시킬 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기회에 비대위원장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와야죠. 예. 우리 114명이 수술대 위에 전부 다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뭐 이분들께 우리들의 미래를 완전히 맡기기는 좀 아직까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내부적인 논의를 더 고치고 예. 국민적 여론도 좀 더 저희들이 겸하게 좀 수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에서는 선거 패배 직후에 곧바로 미국으로 떠나버린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행보를 놓고 오늘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안 전 후보가 걸어놓고 떠난 현수막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에 걸린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낙선 인사 현수막입니다. 당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당 색깔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준석 후보는 이 현수막을 놓고도 안 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흰 바탕에 그냥 검은 글씨든가 파란 글씨든가로 뭐 안철수 이렇게 써놓고 당명도 넣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이 당을 생각하고 있었는 거냐에 대해 당이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위기 속에 홀로 미국으로 떠난 안 전 후보에 대한 비판이 현수막으로까지 옮겨붙은 겁니다. 안 전 후보의 미국행을 비판했다 정치적 폐륜이라고 역공을 받았던 장진영 전 동작구청장 후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비난했던 안 전 후보 진영을 향해 측근들의 권위주의적 사고가 놀랍다며 이들이 안 전 후보에게 재앙이 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선거 패배를 복귀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안 전 후보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리스크 해소해야죠. 이건 안철수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인데 정기 은퇴하셔야 됩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일까지 이곳 용문산 야영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당 정체성을 놓고 토론하는 중요한 자리지만 정작 유승민 전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결국 안철수와 유승민, 합당의 두 축이 모두 빠진 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당의 활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에 대법원장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서 관련 자료를 통째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초반부터 긴장된 국면입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법원이 과연 자료를 모두 넘길지가 주목됩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앞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했을 때에는 행정처 차장의 PC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그보다 윗선인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까지 다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검찰은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선 확인하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법원이 내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에 대해선 문건이 아니라 그 문건을 작성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요. 앞서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검색어를 PC에 입력해 제한적으로 확보한 자료만으론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문건 자체만으론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일각에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기면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나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을 관련자들이 참관하고 또 동영상으로도 모두 촬영하게 돼 있어 수사에 필요 없는 자료를 몰래 가져갈 위험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자료가 통째로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한민용입니다. 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넓힌 법 개정에 반발해서입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오늘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마감 시한은 오는 28일입니다. 네, 정부가 만든 성폭력 특별조사단이 100일 동안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엔 교수, 영화 배급사 임원, 유명 PD도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단역 배우들은 업계 관계자들의 성폭력과 성희롱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듯이 얘기를 해요. 몸으로 태우는 게 가능한 거야. 특히 출연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윤택 감독 등에 대한 미투 PM 폭로가 잇따른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동으로 성폭력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100일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설문조사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단은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그러한 포장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들이 좀 묵인되어지는 그런 문화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사건 가운데 대학 교수가 학생에게 입맞춤한 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영화 배급사 이사가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건이나 유명 PD가 신인 배우를 성폭행한 건도 주요 사건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향후 정부 산하에 피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유튜버 양혜원 씨가 폭로했었죠.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사진을 유포한 음란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각종 음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고는 삭제해달라는 사람들을 유명 디지털 장의사에게 연결해 줬습니다. 병 주고 약 주면서 수익을 챙긴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40살 이모 씨 일당이 운영하다 적발된 음란 사이트입니다. 최근 양혜원 씨의 폭로로 화제가 된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이 즐비합니다. 피해자는 154명, 유출된 사진만 3만 2천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마치 피해자의 초상권을 걱정해주는 듯한 삭제 안내 게시물도 달렸습니다. 다만 업무 대행사는 딱 한 곳으로 못 박았습니다. 사이트 운영자 이 씨가 디지털 장의사 35살 박모 씨에게 삭제 업무를 몰아주는 대가로 600만 원을 받아 챙겼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피해자 38명에게서 돈을 받고 사진을 지워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이트의 회원 수는 85만 명,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부터 나체 사진과 영상 등 각종 음란물 13만 건을 올려 회원 수를 늘렸고 배너 광고료로 4억 9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이 씨를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삭제 대행사 대표 박 씨에 대해선 음란 사이트 운영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유튜브 진행자 양혜원 씨 사진 유출로 촉발된 스튜디오 모델 촬영 사건들의 파장이 커지면서 서울경찰청과 일선 6개 경찰서가 합동수사본부에 준하는 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여성 모델 추행과 음란 사진 유포 사건 수사는 모두 9건으로 피의자만 43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촬영회 사진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재벌 총수 가족들의 갑질 의혹이 이번엔 SK그룹으로 번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부인 노소영 씨가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졌다는 주장입니다. 노소영 씨는 다음 달 최 회장과 이혼 소송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 씨에 대한 비판 여론 한편으론 시기가 좀 공교롭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노소영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언론에 폭로하고 나선 건 2007년 이후 일한 운전기사들입니다. 이들은 노 씨가 차 안에서 막말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직 운전기사는 차량에 둔 껌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휴지 상자와 껌통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가 막힐 때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는 등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운전기사도 교통체증 때 욕을 먹지 않으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를 지상이 아닌 지하주차장에 내려줬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또 운전기사 중에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차량에 키를 꽂아둔 채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소영 씨는 현재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데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선 노 씨를 향한 비판 한편으로 폭로가 나온 시점을 놓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갑질 의혹과 관련해 노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잔인하고 부끄럽다. 가슴으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전현직 퍼스트레이디가 미립국 부모로부터 자식을 격리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의 절규가 공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Bueno, aquí tenemos una orquesta.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다 적발된 멕시코인들을 미국 이민 당국이 격리 수용하는 과정에 녹음된 음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국경을 넘는 미리국자 모두를 기소하고 아이들은 수용소에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경 수비대에 몸수색을 당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울부짖는 아이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안보부는 격리시설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식사와 의료 등 기준이 높다던 발표와 달리 아이들은 철조망과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2,000평 조금 넘는 공간에 수용된 아이들은 1,129명. 콘크리트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에서 덮을 거라곤 은박지처럼 얇은 마일라 블랭킷이 전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는 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가슴으로 통치해야 할 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오바마와 로라 부시도 비인륜적 정책이라고 비판에 나선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조차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25마일 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1,500톤급 마산함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탄약 제거 담당인 20살 이모 하사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군은 이 하사가 30mm 포에서 탄약을 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중일 공동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이 중국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보고서엔 중국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한중일 환경장관은 보고서를 올해 이맘때쯤 공개하기로 했지만 중국 측은 공개를 기대한다고 했지 합의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를 지을 땐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현재 2.3m 이상보다 40cm가 높은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생겼던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재수학원인 서울 강남구의 강남대성학원에서 수강생 1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병원에 격리해 치료 중이며 학원 수강생 292명과 교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해당 학생과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상대로 잠복 결핵 감염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년 만에 부활한 남북 통일 농구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당장 다음 달 3일에서 5일 사이 평양에서 열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남녀 대표팀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북 농구는 만나기에 앞서서 서로 다른 스타일을 이해해야 할 텐데 북한 농구에는 8점 슛이 있는 등 규칙부터가 다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화려한 덩크슛은 우리 농구에선 2점짜리지만 북한에선 3점을 인정받습니다. 자유투에 실패할 경우 북한에선 1점을 감점합니다. 경기 종료 직전 슛이 들어가면 우리 농구와 달리 북한에선 한 번에 8점입니다. 북한 농구 규칙은 이렇게 독특합니다. 용어도 달라 패스는 연락, 덩크슛은 꽂아넣기, 리바운드는 판공 잡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남녀 농구 대표팀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통일농구에 나섭니다. 남북 간 친선 경기도 하지만 남북 선수들이 서로 섞여서 대결하는 혼합 경기도 치릅니다. 허재 감독은 2003년엔 선수로, 이번엔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통일농구에 함께합니다. 선수 때와 감독 때와 좀 틀린 기분은 있겠지만 하여간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통일농구의 부활에 발맞춰 8월 아시안게임 단일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엔트리가 오는 30일 마감되는데 그에 앞서 사상 첫 농구 단일팀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구피천 유기토끼공원 들어보셨나요? 관상용으로 기르던 열대어 구피와 애완용으로 키우던 토끼를 사람들이 도심 공원에 개천해 버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버려진 동물들에게도 비극이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외래종 열대어인 구피가 집단 서식을 한다고 해서 일명 구피천이라고 불리는 경기도의 한 하천입니다. 주말을 맞아 구피를 함께 잡아보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집에 어항이 작은 게 있는데 애기들이 고기 키우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요거 잡아서 열심히 잘 키우려고요. 어항에서만 보던 구피가 잡히는 걸 신기해합니다. 무지개 색깔인데? 빨라, 애들이 엄청 빨라. 나갔어. 집집마다 들고 온 물고기통이 금세 가득 찹니다. 제가 전문 도구를 가져오지 않았는데도 형형색색의 구피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물속 상황은 어떤지 수중 카메라를 넣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큰 구피는 물론이고 작은 새끼들까지 몰려다닙니다. 구피는 남미에서 주로 서식하는 열대어. 겨울에 2도까지 떨어지는 우리 하천에선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키우던 구피를 버리면서 하천에서 번식한 겁니다.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온폐수로 하천물이 따뜻하게 유지돼 겨울도 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왜 김이 나오지 하고 이제 가봤는데 거기 물이 따뜻하더라고, 겨울에도.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구피가 있는 게 보였어요. 환경부는 구피가 생태교란종은 아니지만 가정집 열대어를 풀어놓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려합니다. 실제 지난 2015년 강원 횡성군의 한 저수지에는 관상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식인 물고기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저수지물을 모두 빼서 포획해야 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은 유기된 토끼가 문제입니다. 공원 곳곳에 이렇게 토끼를 보호해달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풀어놓은 거는 아니고 가정에서 키우던 걸 누군가가 유기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토끼가 워낙에 번식력이 좋다 보니 공원 곳곳에 저렇게 4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길에도 토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아, 토끼 여기 한 30마리. 심지어 이 공원이 유기토끼 공원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토끼들도 계속해서 유기되고 있습니다. 키우다가 뭐 실증이 난다든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애들하고 안 어울리고 아파트고 또 이러면. 애완용으로 기르던 토끼들이 번식해 겉보기에도 색들이 다양합니다. 공원은 고양이 등 천적이 많아 토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과 토끼를 관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도 벌어집니다. 개를 끌고 와서 목줄 풀어놓으니까 이 토끼를 물어요. 호주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야생 토끼를 막기 위해 대륙을 가로지르는 3천여 킬로미터의 울타리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살던 애완동물이 밖에 버려지면 그것 자체로 큰 공포일 겁니다. 다양한 개체들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한 변심이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길들일 수 있는가? 전설적인 레이싱카를 결합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 세단과 608마력의 스포츠카를 창조할 수 있는가? 세상에 없던 완전한 새로움을 보라, 눈앞에 있는 가장 완벽한 답을. Beast in a suit, the all-new BMW M5. 예, 원래 앵커 브리핑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만 오늘은 리포트와 인터뷰로 꽉 차서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곧바로 팩트체크로 이어집니다. Level 2. I was finishing in the final exam. After that, I will third level. But I can't complete because of the war. We want to be comfortable and relax life. 제주도 난민 이제 급증했다는 기사에 댓글에 보면 3,000개 넘는 댓글에 무섭다고. 네, 팩트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최근에 500명 넘는 예멘인이 제주도에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론이 갈리고 있죠? 네, 이들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네. 국민의 예산을 써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봐야 하는 사안일 텐데 네. 좀 잘못된 정보나 루머들이 퍼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3가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먼저 이겁니다. 정부가 난민 신청자에게 한 명당 월 138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입니까?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정부가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심사 기간이 최장 일단 6개월이고 이 기간에 생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기준으로 최대 43만 원입니다. 네. 138만 원은 5인 이상의 가구의 최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많이 과장된 정보군요. 네, 또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생계비 별도 지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 예멘인 300인가량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이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 난민 신청자 중에서 4%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스웨덴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난민이 증가해서 네. 성폭행이 1,400%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통계는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Brå redovisar inte uppgift över härkomst. På samma sätt omfattar statistiken inte heller andra variabler med koppling till överrepresentation i brott, såsom utbildningsnivå eller inkomst. 네, 그러니까 공식 통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기 1,400%라는 저런 구체적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미국의 한 단체가 낸 기고문을 잘못 인용한 겁니다. 네. 일단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원문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성폭행 통계를 1975년과 2014년을 단순 비교해서 1,472% 증가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네. 난민으로 인한 것인지 심지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지의 근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독일의 한 언론이 사실인 것처럼 인용을 했고 한국에서 외신 보도라면서 또 한 번 왜곡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슬람교 난민이 늘면 성범죄도 증가할 거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네. 국내에는 연구가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습니다. 네. 단 외국인 범죄의 추이는 매년 발표가 되는데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난민 범죄도 늘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이 통계를 분석하는 담당자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늘지만 체류 외국인 수가 절대적으로 늘기 때문에 느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난민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 범죄를 바로 연결시키는 게 적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인 범죄에서도 이슬람권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그게 뭐 국적 갖고 종교가 특정되지도 않고. 네, 마지막으로 검증한 것도 좀 볼까요? 네, 한국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인원이 는 것은 맞습니다. 2014년 47명에서 2017년 121명으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난민 신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010년 423명에서 2017년에 9,94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2010년 18%에서 2017년 1.5%였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대부분 추방이 됩니다. 네, 사실 난민 문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맡아야 할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런 논쟁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 분야를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말했는데 특히 심사관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까지 외국인들을 단속하고 쫓던 사람이 갑자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고 그래서 그런 독립성의 문제나 전문성의 문제가 좀 부족하다. 전문적으로 통역을 고용하고 있는 숫자는 거의 없고 어떤 통역 심사의 여러 가지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는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전문가 그룹에서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겁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살벌한 현안 회의로 잡았습니다. 예, 왜 살벌이란 단어까지 나왔을까요?
예, 현안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한 그 메모에 좀 살벌한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 현안회의라는 이름의 메모가 사진 기자에 의해서 오늘 포착됐는데 예.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페이스북에 그 메모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메모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앞에 보면 현안회의로 돼 있고요. 날짜는 6월 19일, 즉 오늘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면서 8번까지 번호를 매기면서 이른바 현안회의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예. 또는 현안회의에 있었던 누구의 발언을 요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1번은 중앙당 슬림화는 곧 원내 정당화다. 그다음에 2번 혁신 비대위하고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명망 있는 인사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것까지는 추측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됩니다. 예, 예. 논란이 나왔던 되는 얘기. 건 4번부터인데요. 친박, 비박 싸움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7번에 보면 친박 핵심이 모인다. 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등등으로 해서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예. 가장 논란이 된 건 8번 메모입니다. 요약 8번을 보면 세력화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화살표 적으로 본다. 그리고 목을 친다. 느낌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살벌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목을 요약하자면 친다. 예. 저 현안회의에 있었던 얘기는 7번, 즉 친박 핵심이 모이기 때문에 8번, 우리도 세력화가 필요하고 이 세력화를 통해서 친박들을 적으로 보고 목을 친다. 이런 의미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저기에 친박 핵심으로 거론된 김진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왜 나를 그렇게까지 미워하냐라고 판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른바 현안회의의 전략이 그대로 이제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 메모를 쓴 사람이 그러면 누굴까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초선 모임에 참석한 한 초선 모임의 핸드폰 메모입니다. 예. 카메라 기자가 바로 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전해지기로는 플래시가 터지면서 찍었는데 굳이 감추려하지 않았다고. 일부러 보여줬다는 것?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카메라 기자가 느끼기에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굳이 감추지 않았다는 전언이 기자들 예. 사이에 흘러나왔습니다. 해당 초선 의원은 오늘 하루 종일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소는 앞서 초선 모임에서 저 메모는 공개가 됐는데 앞서 언급한 현안회의는 오전에 있었던 초선 모임보다 좀 더 빨리 아침에 있었던 이른바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 의원 모임이 있었는데요. 예. 이 모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복당파 의원들의 모임에서 저런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다 라는 추정입니다. 예. 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까? 그래서 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초선 박성중 의원으로 현재 예. 알려져 있고 저 사진이 공개된 뒤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팥이 빠졌다로 잡았습니다. 예. 웬 팥입니까? 흔히 일본어인 앙코 없는 찐빵이다라를 얘기하는데요. 예, 예. 앙코는 말 그대로 일본어고요. 팥소가 우리말입니다. 그렇죠. 예. 찐빵에서 팥소가 빠지면 맛이 없다, 맹맹하다. 그래서 찐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과 내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의원 워크숍을 갔습니다. 워크숍의 주제는 화합이고요. 오늘 낮에부터 관광버스를 함께 타고 저렇게 같이 타는 모습이 보였고요. 예. 옷도 푸른색이나 하얀색으로 맞춰 입고 와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군요. 저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예. 역시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 색깔도 좀 맞춰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예. 장까지 보고 저녁에는 저렇게 바베큐 파티까지 하면서 서로 술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한 의원에게 출발하기 전에 오늘 워크숍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자 그냥 어깨를 부딪히면서 술잔을 나누고 서로 우위를 다지자. 즉 좋은 말로 하면 화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지난 선거에서 보여줬던 가장 큰 고민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옛 바른정당계에서는 개혁 보수를 얘기했고 반면 국민의당계에서는 보수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팥소가 빠졌다고 얘기한 것은 당의 두 팥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후보는 오늘 워크숍에 불참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참석 대상이 원래 의원이나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의원도 비대위원도 아닌 안 후보는 참석 대상은 아니었지만 예. 당의 얼굴, 주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참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늘 모임이 사실은 팥소 빠진 찐빵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 선거가 끝난 뒤에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해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실 두 사람이 안 나오길 잘했다.
다 불참해서 다행이다. 참석했다면 갈등만 부각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은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원래 선거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제일 갈등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화합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라면 두 사람이 나와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차라리 안 나오는 게 화합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선으로 물러난다면 사실 두 사람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이 당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는 오늘 외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는데요.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굳세어라 유승민 하면서 응원까지 했던 심상정 전 대표, 지금 심상정 의원은 이 발언을 철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여전히 유 대표가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저희가 주최했던 토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발언은 굳세어라 유승민이라는 발언이. 알았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른바 이 코너에는 피처링을 한 상황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키워드는 다시 홍 변호사로 잡았습니다. 뭐 오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홍준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 재개업 신청서를 서울지방변호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결정이 되면 홍 대표에서 홍 변호사로 바뀌는 겁니다. 홍 대표는 2012년 말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될 때 이제 도지사 역할을 위해서 변호사 휴업 신청서를 냈는데요. 이번에 개업 신청서를 다시 낸 거고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지도 서울의 자택 주소지로 해놨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물론 변호사 자격도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변호사 바로 개업이 가능한 건가요? 대한변협에서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보통 어느 정도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냥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변호사 개업 신청서를 받아들여지는데요. 특히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휴업을 했다가 개업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바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몇 가지 홍준표 대표가 고소 고발 건이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창원에서 했던 빨갱이 발언 때문에 민중당으로부터 고소당했고요. 류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바가 있는데 형이 확정된 것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개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생업으로 돌아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잘 좀 헷갈립니다. 예전에도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도 변호사를 했다가 잠깐 휴업 신청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선한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었을 때도 변호사를 한 적이 있고 경남도지사 시절에는 그 전에 하다가 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에는 다시 휴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일선에 열심히 뛸 때는 변호사 활동을 한 거였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제주도에 내렸던 첫 장맛비가 내일 그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올라서 덥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been all these years. I can't believe I've cried all these tears. My friends tell me I should have moved on.